자, 다음 세 번째,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의 부재.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쭉 자세하게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제 첫 번째 영상일 건데 거기서 찍어 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문학 선지는 사실 플러스 주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이 실제 있는 표현을 가지고 출제자 나는 나 요거 이렇게 생각했어 라는 주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선지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선지의 사실만으로 이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선지만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선지가 있고, 얘만으로는 이게 판단이 좀 안 되는데 지문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이런 선지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저는 2번 유형의 선지라고 합니다. 그럴 때 평가원은 항상 어떤 식으로 판단을 시키냐면 그 사실 부분의 문장, 글 전체 단위의 판단이 아니라 단어 위주의 판단을 시켜요. 왜? 문장과 글 단위로 가면 사람마다 문학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단어 위주의 판단을 하면 이 제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이거 자세한 내용은 전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적절한 선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에 선지의 주관을 바꿔줄 수 있는 단어가 있고, 적절치 않은 선지는 주관과 반대되는 단어가 있거나 주관을 정당화시킬 단어가 없는 경우에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28번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컸던 28번 문제 제일 어려웠었죠. 한번 볼게요. 정답인 1번 선지를 제일 나중에 보고 나머지 선지 먼저 보고 1번 볼게요. 보시면 선지의 주관이 정막한이에요. 정막한. 먼저 첫 번째는 이 선지의 사실 부분이 이 주관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봤더니 다람쥐도 없고 소리도 안 들려. 바로 얘가 정막한이라는 걸 정당화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문에 가서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바로 지우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3번 선지, 4번 선지가 좀 얘들 많이 헷갈렸는데 세속적인이란 말은 세상의 풍속과 맞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해보면 어떤 경기해가지고 판 걸었는데 졌는데 막 웃는 경우는 없잖아요. 지면 이제 화나고 이제 울잖아요. 근데 여기서 6판에 6번 지고 웃고 올라갔다라는 것 자체가 이 세속적인 욕심에서 벗어났다는 걸 바로 정당화를 시켜버리죠. 4번 화자의 내적 고뇌라고 하는데 이제 심히 흔들리운이라는 걸 보고 이제 좀 공부가 된 친구들은 그냥 이게 화자의 내적 고뇌네 하고 바로 찍었을 텐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흔들린다는 게 어떻게 이게 바람이 흔들리는 건지 내 마음이 흔들리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적절한 내용이잖아. 적절한 내용 찾을 때 보기의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고요와 관련해서 화자의 내적 상태를 표현한다라는 그 보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보기의 주제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은 화자의 내적 표현, 고요와 관련돼서 화자의 내적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심히 흔들리우니도 당연히 보기 주제성에 따라 화자의 내적 고뇌를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흔들린다라는 표현은 고뇌를 나타낼 수 있고 이게 내적 고뇌인지 어떻게 아냐 라고 물어보면 보기 주제성이 그렇게 나와 있었으니까. 그래서 얘도 선지만 보고 바로 판단이 가능해요. 얘도 마찬가지죠. 견디겠다라는 것 자체 바로 삶의 태도 바로 정당화 시켜버리죠. 그래서 2, 3, 4, 5가 선지만 보고 바로 판단하는 이런 1번 유형의 선지입니다. 이렇게 일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런 판단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지문의 내용이 뭐니까 이런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고. 자, 1번 선지 한번 봐볼게요. 핀트가 아낌없이 인간에게 내어주는 자연의 속성인데 아름드리 큰 솔과 베어짐직도 하이라는 말에서는 이게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건지 뭔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그럼 얘의 주변으로 가는 거예요. 얘의 주변 여기죠. 얘 이 표현 주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두 문장. 그러면 단어 위주의 판단을 하세요. 단어 위주. 볼목 정정 여기 인간에게 내어준다는 표현 없죠? 없죠. 고리 울어 여기 인간에게 내어준다는 표현 없죠. 맹아리 소리 찌르렁 여기 없죠. 돌아 움직도 하이 여기 없죠. 그러니까 아까 적절치 않은 선지 2번 유형처럼 없는 내용이에요. 주변에 없어요. 얘를 정당화시킬 단어가 없어요. 왜 이렇게 판단을 시키냐면 EBS 해설이거든요. 사실 아름드리 큰솔 베엄진직이라는 표현이 산속에서 나무들이 베어지며 내는 소리를 환기하여 깊은 산속의 고요를 부각하기 위한 것이니까 얘는 인간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표현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설을 해놔요. 그러니까 이 출제자들, 이 해설 쓰신 분들은 이 시의 내용이 정확하게 뭔지 알고 어떤 기준으로 봤다라는 걸 자기들이 아니까 야, 이 시의 내용은 이걸 표현한 거지 얘는 그냥 아닌 내용이야, 없는 내용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실전에서 이 표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가원은 그냥 적절치 않은 선지면 주변에 단어 위주로 판단해보고 없는 내용이면 없으면 얘는 적절치 않은 거야. 그럼 EBS에서 이런 식으로 해석해놔요. 얘는 사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저런 표현으로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것만 보고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죠. 야, 나는 이거 절대로 저렇게 해석을 못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EBS 작품들을 외우기 시작하죠. 그게 아니라 이런 일관적인 판단 과정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도 한번 봐볼게요. 네. 자, 제가 빠르게 나에 대한 선지들만 볼게요. 나에 대한 선지. 자, 2번. 이런 종호의 고요에 어울리는 인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보기의 주제성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요를 형상화하고 고요를 오히려 고요를 부각하는 효과, 고요에 어울리는 다양한 소재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의 사실 부분이 어떤 단어가 있어야 이 선지가 정당화되냐면 이 시에서는 모든 소재와 단어와 표현들이 고요를 나타내는 고요에 어울리는 소재여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 선지의 사실 부분에 시에 나와 있는 그냥 아무 표현이나 있으면 얘는 무조건 고요에 어울리는 소재여야만 해요. 왜냐면 보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추억 속의 어머니, 아버지는 당연히 이 시에 있었던 표현이니까 얘는 바로 선지만 보고 지워지는 거죠. 자, 3번도 한번 볼게요. 소리를 활용함으로써 고요한 상황이 부각된다 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소리를 활용하여 고요를 부각한다. 보기의 주제성과 선지의 주관이 맞죠. 그러면 이 선지는 맞을 확률 한 90% 정도 돼요. 근데 사실 부분을 먼저 확인해 봐야겠죠. 이 선지가 맞을 수 있는 조건은 선지의 사실 부분에 소리를 나타내는 그 아무 단어만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동박새가 울어서라는 표현, 소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바로 지우는 거예요. 4번도 한번 볼게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했다는데 보기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요를 형상화했다 했죠. 이미지라는 건 시각적인 형상화죠. 그러니까 이 선지의 사실 부분에 이미지만 있으면 돼요. 왜냐? 선지의 주관과 보기 주제성이 일치하니까. 그러면 이제 3배월 많지는 무수한 고요가 시각적 이미지인지 촉각적 이미지인지 청각적 이미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면은 정당화 안 되면 주변으로 가면 돼요. 주변에 뭐라 나와 있죠? 시골집 마루라는 표현이 있죠. 즉 시골집 마루를 시각적으로 보고 내가 이걸 비유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워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관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체계적인. 이 보기 관련한 이 문제 해설은 원리 같은 것들은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많이 찍어놨어요. 자, 5번 보시면 외부 세계의 고요가 화자 내면의 동요를 잠재우게 된다. 이거 보기 없죠? 보기 없잖아요. 보기의 주제성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절치 않을 확률 90%까지 올라가요. 그럼에도 이게 이 선지의 사실 부분이 얘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선지 사실 부분 먼저 보고 정당화가 안 되면 주변으로 가야 돼요. 은밀한 연주를 듣는다에는 뭐 동요라는 표현이 없어요. 잠재운다는 표현도 없고. 그럼 주변으로 가면 아무것도 새어나가게 하지 않을 것 같은 여기에 동요라는 말 없죠. 초록바람 반짝반짝 없죠. 무서리는 없죠. 날비린내 나서 없죠. 주변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시도 빠르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첫 번째. 원래 이 선지에서 단락들을 연결하는 문제는 단락 간의 관계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 변화 없이 쭉 이어진다면 쓸 수 있는 관계 하나밖에 없어요. 동질적 관계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평가원은 상황 변화에 대한 시를 써요. 이 문제를 사용할 때. 그래서 상황 변화 지점에 따라 동질적 관계, 대립적 관계, 인과적 관계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이 문제들을 출제해 왔어요. 이게 출제 의도였고. 근데 29번, 이번 시험에서 약간 새로운 시도를 해봤죠. 상황 변화가 크게 없었는데도 이 문제를 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어거지로 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단락 간의 관계를 물어볼 때 상황 변화가 있어야 선지를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내버리니까 그냥 일반적인 내용 문제가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새로운 시도가 있긴 했었다. 두 번째, 원래 소설들은 장면별로 끊어서 물어봤죠. 근데 여기서는 장면들을 연결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엄청나게 크게 아직 어렵다거나 힘들다라는 느낌은 아직 없어요. 아직 정교화가 안 된 것 같아요. A 같은 것도 단락 문제 같은 것도 사실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단락 장치 문제로 평가원에서 나왔었는데
단락의 앞뒤를 연결시키는 장치를 사용해서 단락에서 이 장치들을 사용한 이유를 써놨죠. 근데 사실 앞뒤를 연결시켜 놓긴 했지만 뭐 크게는 어렵지 않은 느낌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중요한 행동 포인트가 나옵니다. 가장 적절한 거 물어봤으니까 이 AB라는 장치를 이용한 이유 딱 하나를 선지에서 고르고 걔를 확인해야 되는데 1번부터 다 지운다라고 생각하면 2번과 4번이 너무 비슷해요, 선지가. 근데 여기서는 유인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틀리는 건데 적절치 않은 선지를 되게 정답과 아주 유사하게 구성해 놓는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선지들이 이제 선지의 주가 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든 교육청이든 난이도를 올리는 데는 문학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문학에서 이런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고요. 근데 우리가 평가원을 잘 따라가서 이런 요소들을 이미 알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쉽게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학이 왜 어려웠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이제 비문학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